어,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뭐 했죠? 예, 탄력성 전까지? 예. 우리가 11월, 12월은 이제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기초 과정이고 뭐 기본소도 다른 데 이제 안 나온 상태에서 쭉 진행하기 때문에 파트별로 이제 소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주차 때는 부동산하게 총론한 거 아시죠? 부동산 개념, 토지 용어, 특성. 그리고 2주차 때는 이제 경제론 파트라는 두 번째 챕터에서 특히 수요와 공급, 그 수요와 공급에 대한 논리하면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구분하는 것은 이제 해당 지역 가격의 변화에서 수요량의 변화를 곡선상의 이제 점의 이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고, 가격은 동일한 상태에서 가격 말고 다른 게 충격을 줘서 곡선 자체가 우측 좌측으로 움직여 가지고 수요량의 변화를 표현하는 게 이제 수요의 변화입니다. 해놓고 수요 변화 요인 중에 그 대체제 보완제 뭐 이런 거 한 적 있었죠. 그 만약에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은 해당 지역 수요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렇죠? 대체 비싸면 대체 안 사니까 뭐 그런 원리하지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균형한 적이 안 와서 균형의 이동, 그렇죠? 균형의 결정과 균형의 이동을 했는데, 균형을 할 때는 이제 문제 자체도 나오지만은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가정하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 그리고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 증가하죠. 그런 논리. 여러분들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벌써 36회 문제 하나 맞힌 겁니다. 기가 막히죠? 학교로는 이제 한 테마를 하면은 점수가 2.5점, 2.5점 이렇게 올라가요. 학교로는 점수 관리가 이렇게 쉬워. 까먹을 뿐이에요. 이렇게. 계산 문제도 약간 해보긴 했지만 그건 나중 논리고, 그거 위에도 이제 뭐 탄력성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탄력성 하면 아마 책 찢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챕터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챕터에 대한 내용이 뭔지 이제 소개하는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공단에 제시된 챕터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에요. 시장론입니다. 시장론. 그래서 교재 37페이지를 이제 보시고요. 그 시장론에 대한 인력공단의 큰 목차는 그 두 개로 돼 있어요. 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개념, 기능, 이제 입지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너무 크고 이제 그 세부 목차로 해봤더니 그 적혀져 있는 그 주제다. 여기 나간 적 없죠. 여기 나갈 차례죠. 오늘은 그 진도 아직 안 나갔죠. 부동산 시장론 네 문제에서 5. 시장론은 점수를 이제 따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올리는 부분이 내리는 부분은 아닌데, 다만 약간의 이제 진입장벽이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세부 목차를 그 책에 있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특성, 요게 이제 전통적으로 누적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시장의 특성이 33회 때에 나왔어요. 그 문제 자체가 시장의 특성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뭐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31회 때 나왔고 29회 때 나왔어요. 그럼 최근에 보면은 29회부터 만약에 추정한다 그러면 이게 징검다리 형식으로 나왔거든요. 33회 징검다리가 올해 35회예요. 그럼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했는데 안 나왔죠. 쉬었어요. 시장의 특성도 본인이 출제될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지. 그래서 1년 쉬었으니까 1년 동안에 이제 준비 운동하고 근육도 벌크업하고 이런 식으로 헬스장에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번에 출전하지 마라고 해가지고 안 나왔어요. 그럼 실망스럽겠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 나올 거니까 출전하니까 좀 기다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벌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이 누적됐는데 이따가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시장의 특성하고 같이 엮어서 나오는 게 그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있어요. 효율적 시장론으로 들어갈 때 어떤 게 나옵니다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에 시장의 특성하고 효율적 시장론에 대한 지문 문제는 그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지금 바닥에 났어요. 웬만한 거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한 10년치 문제 기출 문제 보다 보면은 이론으로 낸다 그러면은 물론 따로따로 내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따로 별도로 내는 경우 있지만은 두 개가 같이 결합을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연관성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잘 안 나오는 그 주택 여가현상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몇 개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시장론에 대한 논리가 전반부가 되고요. 시장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신 분들은 후반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지대론이라는 논리가 들어가죠.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올해도 나왔는데 올해 이제 너무 싱겁게 나와가지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실망스럽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대가 뭐죠? 땅값, 지가는 지가, 땅값. 지대는 그렇죠. 지대는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를 말합니다. 다만 이제 지대가 뭔지 임대료인데 뭐 지금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지대가 뭔지에 대해서 그 19세기 때 어떤 학자들이 지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이제 전개한 게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쪽에 우연치 않게 강의를 시작할 때 지대론이라는 게 지금처럼 많이 안 나왔는데 옛날에는 지대론이 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걸 깜짝 놀랐어. 아니 이런 게 왜 무슨 필요가 있나라는 식으로 이제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출제되고 주된 내용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외국인들과 굉장히 친하시죠? 요즘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국제 커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과거보다는 외국인과 이제 어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뭐 유선무선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은 누구부터 하나인가 봤더니 그 리카도라는 사람부터 출발을 해요. 리카도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못 들어봤죠? 올해 출제했던 이제 튜넨 못 들어봤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내무를 쳤어요. 내부에 이 지대론의 전형적인 문제들인데 내무를 왜냐하면 지대론도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는 지문이 이제 바닥에 나가지고 개별적으로 종종 나오는 경우 있었는데 내무를 쳐놓고 내무 안에 동그라미 쳐놓고 뭐라고 해요. 한 3개 정도. 그럼 이 박스 안에 있는 걸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질문해요. 올해 이제 튜넨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마르크스 나왔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마르크스 못 들어보셨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알론조, 마샬, 마샬 미용실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저 5명의 기본 세트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지문이 한 개 때문에 새로운 사람 잠깐 집어넣긴 해요.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는 튜넨 말고 뭐죠? 이제 토지 단일세를 주장한 이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정책론에서 또 연결해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외국인들이고, 그리고 도시 내부 구조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도시가 성장하면서 내부 구성이 어떻게 된다라는 이론적으로 설명한 사람인데, 여기 3명의 학자가 나오는 다 미국인들이에요. 이런 걸 왜 내는지 도시계획학도 아니고 버제스, 호리트, 해리스만 이게 다 원어민 발음이거든요. 뉴요커 아시죠? 해리스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낼 게 없으니까 보통 이제 도시 내부 구조론이 지대론하고 묶어서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독립된 주제로는 그렇게 요즘 강하진 않고, 그리고 이제 입지론이 있어요. 도시 내부 구조는 입지론과 또 묶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지문이 몇 개 안 나와서 입지론은 크게 2개로 나눠져요. 공허입지론. 공허입지론 중에서 공장 어디 짓는 게 유리하냐라는 논리인데, 벨버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막스 벨버? 못 들어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에이스가 하나 나오죠. 상호입지론.
상호입조론에서 상호입조와 관련된 용어를 책에도 정립해준 크리스탈러, 그리고 레럴리, 올해 나왔던 캔버스, 그리고 뭐 헤르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다 못 들어보시는 인간들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파트가 여기인데, 전반부 세계랑 후반부 세계 이렇게 크게 목차를 잡았을 때는 당연히 후반부가 훨씬 더 출제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 계산 문제가 문제인데, 그 계산 문제가 앞에 경제론 파트에서는 우리가 균형에도 계산 문제가 지난번 연습해봤고, 탄력성 우리 연습하는 탄력성에도 계산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경제론에 두 군데에서 계산 문제 후보가 등장하는데, 시장론에도 계산 문제 나오는 파트가 딱 세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나올지는 다 안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제 효율적 시장에서 나오고요. 공호입조론과 관계되는 주제 하나 나오고, 그리고 상호입조론에서 나와요. 올해도 두 개가 나왔죠. 효율적 시장 계산 문제 나오고, 상호입조론의 계산 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냅니다. 어쨌든 그 앞으로 이제 천천히 어떤 내용이고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는 이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대 주제가 시장의 특성과 지대론하고 상호입지론이다라고 보시고, 얘네들은 뭐 내년도는 틀림없이 다 당연히 나왔다고 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이제 나머지 걸로 이제 서포트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다 하기보다는 시장의 특성 이 부분하고 이제 입지론과 관계되는 주제 요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지대로는 뭐 나중에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목차대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본인이 이제 7월 달까지 하다 나는 도대체 이 부분은 난 안 맞는다 그러면은 하나씩 버리셔도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이 6가지 큰 주제에서 버릴 건 없다라고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다 맞출 목적으로 해주시 바랍니다. 계산도 다 맞춰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38페이지에 이제 부동산 시장 특성이 있는데, 그 오른쪽 페이지 39페이지에 다시 목차가 3번에 시장의 특성이라고 나온 거 있죠. 요거는 이제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 목차 자체를 별표를 쳐놓으시고, 그럼 부동산 시장 특성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일까 불안정 경쟁 시장일까? 불안정 경쟁 시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시장, 그래서 뭐 농산물 시장, 노동 시장, 부동산 시장, 금융 시장 전부 다 불안전 시장이에요. 근데 경제학에서 다 그 어떤 이론을 전개할 때 그 가정하고 논하는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모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시장 체제를 논할 때 이제 기준으로서 역할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가정입니다. 완전 시장 논리가. 그래서 부동산 시장 어쨌든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 결론을 내려놓고, 왜 불안전한지를 이제 왼쪽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한 그 성립 조건이 약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시장은 무슨 뜻이에요? 시장은 시장. 경제학적인 시장은 뭐냐? 우리가 시장을 그리셔야 그러면 어떻게 그려요? 그렇죠. 경제학자한테 시장을 그리라 그러면 시장이 뭐냐 정의부터 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게 시장이에요.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우리가 시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한테 시장 그려보세요. 그럼 시장이요? 뭐 별거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시장이에요. 휴대폰 시장을 그려보세요. 여기다 휴대폰 수요, 휴대폰 공급. 그냥 휴대폰이 거래되는 시장이구나. 요거를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다 수요와 공급이 이런 장소가 시장이다라는 식으로 잡아 놓으시고, 만약에 화가분들한테 시장을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화가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직접 노란쟁 수산물 시장 가시겠지. 그 현장 모습을 직접 이게 시장이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완전 경영이 되려면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그럼 당연히 이제 참여자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가겠죠. 완전 시장에서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할 것,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논리가 펼쳐지는 배경은 시장에서 가격이 있죠. 시장 가격은 소수가 지배하나요? 다수가 지배할까요? 가격은 소수가 지배할까? 다수가 지배할까?
그렇죠. 정확하게 답변하셨어요. 한번 여러분들 현실적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수요자, 사는 사람이죠. 수요자가 이제 한 명이야. 근데 시장에서 파는 사람 공급자가 100명이야. 그럼 가격 협상할 때 누가 주도권 가질까요? 수요자가 주도권 가질까? 공급자가 주도권 가질까? 수요자가 주도권 갖죠. 근데 수요자가 100명인데 파는 사람, 공급자가 1명이에요. 그럼 협상할 때 누가 주도권 가질까? 공급자가 주도권 가지. 이 김덕기라는 사람도요, 지구가 멸망했어요. 인류가 멸망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남자는 저 혼자밖에 없어. 근데 지구상의 여성분이 2억 명이 되는데 남자는 저 혼자밖에 없어. 그럼 주도권 누가 가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어느 시장이든지 수요자 공급자 이루어진 장소가 시장이라 봤을 때 보시다시피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죠. 이걸 독과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독과점. 어쨌든 그래서 시장 가격은 소수가 지배하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가 둘 다 다수죠. 그렇죠?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이 누가 가격을 지배할까? 아무도 지배를 못해요. 둘 다 다수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가격으로 지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들이 완전 시장에 참여해서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물건이 있겠지. 물건의 거래하고 물건의 가격을 협상하려고 봤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가격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럼 결정된 가격에 대해서 수능자 역할만 하는 것이고 가격 지배자 역할은 못 합니다. 그럼 가격 결정됐네. 그럼 몇 개가 거래할까? 이제 수량만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완전 시장의 참여자죠.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참여자들은 가격 수능자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배자 역할은 아무도 못한다. 근데 이제 좀 오래된 문제지만은 실제 시험에 다음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물어봤어요. 보기 중에. 보기에 이런 지문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수의 구매자와 다수의 판매자가 존재한다. 이런 질문이 있어. 뒤에도 예제도 있지만 그 O가 X가. 부동산 시장은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한대. 그러면 그렇죠.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X가 되는 거야. 제가 미리 깔아놓고 시작했거든요. 부동산 시장 완전이라 그래서 불완전 시장이라고 했어. 그럼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 존재한 부동산 시장 무슨 시장 돼버려요? 완전 경쟁 시장 돼버리니까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다수의 구매자와 그러니까 수요자, 공급자 존재한다 무조건 X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이 거래해드는 상품이 있죠. 상품이 동질할 걸 가정해요. 그래, 동질적 상품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무슨 관계라 그러냐? 대체 관계라 그래요. 대체제. 동질성. 그러면 대체제끼리는 가격이 똑같아질까 달라질까? 결국은 똑같아져요. 이렇게 저하고 원빈이 만약에 대체제다. 충격적이지만 대체를 가정하세요. 그럼 제작사랑 만나서 영화 출연비 협상할 때 상대방 신경 쓰겠어 안 쓰겠어? 대체제는 라이벌이니까 원빈이 몸값 올려달라 그러면은 나도 올려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원빈 몸값 내린다 그러면 내리나? 나도 내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경쟁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완전히 동질적인 상품을 거래한다 가정하고 완전 대체제를 가정하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성립되는 법칙 중에 하나가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성립이 돼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에. 그래서 만약에 그 냉장고가 리터 cc라 그러나 어쨌든 냉장고가 동일한 모델이다. 그럼 그것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팔든 그 가격은 똑같아지고요. 토지도 마찬가지야. 토지가 완전 경쟁 시장이다. 토지 시장이 그러면은 우간다에서 한 평 팔든 맨하탄 대한민국 팔든 가격이 똑같아야 되는 현실적이지 않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적용되려면 동질해야 되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려면 동질의 반대말 이질성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질성이라는 게 어감이 안 좋고 이질성 부드러운 부동산 특성으로 설명한 게 무슨 특성? 개별성이 되는 거죠. 개별성. 그래서 개별성이 가장 유명한 것이
일물가 법칙이 배제시킨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요즘에 출제원이 좋아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완전경제시장 같은 경우 시장에 지니까 퇴출이 자유로워요. 그 완전시장이다 그러면은 참여자들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요. 원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한 부가적인 조건은 중요한 게 완전 경쟁에 거래된 저 상품이 있죠. 상품의 가격이 싸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미 다 구매력을 갖췄어요. 그럼 뭐만 표출하면 된다? 구매 의사만 표출하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어느 시장이든지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있죠.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그 시장의 불안전성의 정도는 더 심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진다는 것은 벌써 뭐가 돼요? 진입장벽이 되겠지. 진입장벽 되면서 참여자를 소수로 만들어 다수로 만들어.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비싸기 때문에 참여자가 다 소수가 되는 겁니다. 다수가 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소수만 거래되는 부동산 시장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가격을 막 지배하게 돼요.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강남이 그럽니다. 강남 땅 비옥도가 뭐가 좋아? 그 땅 별로 푹신푹신해요? 그렇지 않잖아.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그냥 강남이라는 어떤 이제 지역적인 카르텔이죠. 자기들은 뭔가 있나 봐. 그래서 선거 때도 그렇고 어떤 때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가격을 안 떨어뜨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 그럽니다. 그걸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대통령이 되는 수밖에 없죠. 강남 가격을 지금보다 한 1000분의 1 줄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한강을 덮어버리면 된다 그랬죠. 한강 덮고 거기다가 10원짜리 공공임대주택을 질 좋은 걸 막 공급해놓고 그러면은 흡수하게 돼. 블랙홀 현상. 어쨌든 이렇게 가격이 이제 싸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간섭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법적 규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부가 하는 역할은 국방에 우모하면 되는 거야. 나라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은 전혀 터치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것도 현실적이지 않는 내용이죠. 정부가 시장에 많이 간섭을 하죠. 그래서 뒤에서 우리 시험에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한 정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정보는 공개되고요. 모든 정보가 공유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 똑같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이상의 정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수한 정보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보병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 거야. 요거는 나중에 네 번째에 대한 논리는 저 두 번째 연결고리인 효율적 시장론에서 요거 뭔가 연결을 맞춰서 뭔가 좀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네 가지를 한 번씩 이제 적용되는가라고 봤더니 어느 경우도 네 가지 충족하지 못해요.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고 인정해놓고 그 주로 나오는 그럼 도대체 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뭐냐? 라는 논리인데 모든 출판사에서 그 부동산 수험서로 언급한 모든 출판사의 시장의 특성 목차가 똑같아요. 그것이 기출문제의 영향인데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장 특성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시장의 이제 국지성이라는 우선 목차를 이제 적어드렸어요. 이건 국지적 시장이라는 내용이에요. 오른쪽에 별표 친 그 내용인데 그럼 국지적 시장이 나타나는 배경은 관련되는 부동산 특성은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부동성을 배경으로 이제 시작하거든요. 부동성. 그러면은 국지적 시장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상이하다는 거야, 유사하다는 거야. 상이해진다는 뜻이야. 근데 이제 초창기 때는 이해 땐가는 목차만 시장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시장 국지성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 목차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두 줄 정도로 쭉 설명을 해요. 지문이 나오고 이 지문에 나온 내용이 국지적 시장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연결성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트레이닝 시켜드릴까 하다가 그냥 기출문제를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제일 좋구나. 그래서 거기 2번부터 5번까지가 다 실제 지문이야.
다만 이제 4번 같은 지문은 너무 길게 나와가지고 제가 좀 줄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 읽으시다가 이게 국지적 시장을 표현하는 어떤 이제 실제 시험 내용이구나 해서 감각적으로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연결이 되죠. 지역에 따라 시장이 나눠지는 시장의 분화가 지역별로 시장이 분화된다. 국지적 시장이구나. 그러므로 유사한 부동산이라도 지역별로 서로 같아요, 달라요, 가격이? 다르겠지. 같은 토지라도 지역에 따라 다른 가격이 형성되니까 국지적이구나 라는 논리고, 또 3번도 유명하죠. 지역 시장별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변동을 지속시킨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런데 이게 유명한 내용이 지역 시장별로 그럼 초과 수요는 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거야, 공급이 많은 거야? 수요가 많죠.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고요. 초과 공급 현상이란 말이 나왔죠. 초과 공급은 뭐가 더 많다? 공급. 그럼 초과 공급이 나타나는 지역은 가격이 어떻게 돼? 하락하죠. 근데 이런 현상이 포인트는 지속시킨다는 거죠. 여기는 제가 계속 초과 수요 현상 가격 상승과 초과 공급의 가격 하락이 나타나니까 지속시키다 보니까 지역 간의 균형이야, 불균형이야?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가격도 왜곡이 되잖아요. 이거는 가격이 상승, 가격이 하락. 근데 이거를 왜 유명하냐면 아마 나중에 모의고사에도 전국 모의고사에도 그 내용 접하실 텐데, 여기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부동성으로 인하여 고가성으로 인하여, 고가성 비싸다는 거죠. 내구성으로 인하여, 내구성은 수명이 길다는 뜻이야. 그럼 지역별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요걸로 언급이 됐거든요. 뭐가 맞아? 부동성이 들어가야 돼? 내구성, 고가성 어느 게 들어가야 지역별로 이렇게 달라진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나와야 되지. 근데 고가성으로 인하여, 내구성으로 인하여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동산이 이동이 가능하다, 그럼 지역별로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이동이 가능하다 그럼 물량이 남아도는 데 있는 물건을 들어다가 부족한데 옮겨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두 곳에 수량으로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데 토지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3번 집은 유명하고, 또 4번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야. 지역 간의 연계성이 부동산 시장은 높아요, 낮아요? 낮을 수밖에 없죠. 연계성이 높으면 한 곳에 땅값 높으면 두루룩 도미노 현상으로 다른 데 동시에 가격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지역 간의 단절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연계성이 적다. 5번도 지역이행을 받는다라는 말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국지적 시장에 대한 내용을 아느냐를 질문하니까 지문하고 목차에 대한 내용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감을 계속 배양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데 수급, 조절의 곤란성. 수는 수요죠. 급은 공급이야.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야. 곤란하다. 근데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수급 조절의 불가능성 하면 틀리다는 거야.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시장이니까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가능해요. 불안정 시장에서도. 다만 부동산 시장 수급이 곤란하다는 것은 이게 좀 수급 조절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야. 그럼 수급 조절이 가능한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급 조절이 가능하다는 논리죠. 그럼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것은 얘는 단기 현상이야, 장기 현상이야? 단기 현상이죠. 그래서 단기, 곤란한 것은 장기적 수급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지문이 동그라미 2번이야. 2번은 별표를 쳐야 되죠. 한 10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뭐가 된다?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시장 실패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건 장기적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다르다는 국지적 시장뿐만 아니라 같은 시장에서도 개개 상품마다 달라요. 아까 상품의 동질성 완전 시장이니까 이거 반대로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 상품의 비표준화성, 보통 이렇게 이제 기출이 나왔죠. 이걸 개별성으로 해도 됩니다. 배경은 개별성이죠. 그 상품 간의 비교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일문과 법칙이 배제시키고 이런 말이 밑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요즘에 또 종종 나오죠. 거래가
비공개 이것도 개별성 논리야. 그럼 거래 비공개성의 경우는요. 동그라미 3번은 그 별표를 쳐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거래가 비공개적이다 보니까 거래 당사자 정보가 같다 다르다.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비공개적이다 보니까 비공개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과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거래했을 때 정보 그 현상을 정보가 다르다는 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보가 비대칭할 경우 상대방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가격으로 형성돼 유도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동일했을 때 가격 형성이 안 돼요. 가격의 왜곡이다. 요 지문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정보의 비대칭성, 가격의 왜곡, 일리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 부동산 시장은 지역마다 다르고 상품마다 다르고 내용 파악도 어렵고 수요와 공급 조절 쉽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시장을 구성하기가 불가능해요. 그 시장의 비조직성.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목차가 되게 유명한 이유가 아마 86년인 것 같은데 2회 때 시장의 특성이 아닌 것을 1, 2, 3, 4, 5번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정답이 이제 조직성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나왔네 해서 나중에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목차를 그대로 해놓고 이제 밑에다가는 이제 요 관련되는 기출 지문이 나온 걸 다 덧칠 해가지고 요거를 살리는 이해를 하시라는 차원으로 보통 기본서들이 이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국수 비비비라 그러는데 뭐 이런 거는 뭐 암기하는 건 전혀 필요 없고 내용 파악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해도 대충 마치더라고. 최근에 나온 지문이 6번이더라고요. 최근에 딱 한 번 나왔는데 상식적이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매매 기간이 장기적이에요, 단기적이야? 단기적이요? 장기적이죠. 그 단기 거래가 쉽지 않다는 거지. 매매 기간의 장기성 이퀄 단기 거래 곤란성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매매기 장기적이란 말은.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답변하셨는데 현금화가 쉽지 않다는 뜻이지. 일반 시장과 비교했을 때 현금화가 쉽지 않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그 말이 나오죠. 그래서 다른 잡이 현금화가 어렵다. 라고 식으로 그거 의미만 파악하면 돼. 그래서 마지막 정리가 이제 뭐냐면은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든지 언급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경제학 시험이 아니라서 문제 자체가 다음은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뭐 틀린 거 이렇게 낼 수는 없어요. 부동산 시장 특성과 관련된 문제를 내면서 얘네들을 이제 양념처럼 이제 가미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전형적으로 가미했던 내용이 어차피 시장은 이제 불안정 경쟁 시장이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거랑 뒤집어 얘기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소수의 수요자와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가장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뭐다? 비싸서 그래. 고가성 때문에 그래. 고가. 그리고 상품의 동질성은 비표준화성 반대로 해놨으니까 세 번째 논리죠. 세 번째 논리가 부동산 시장은 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이유가 어떻게 하냐? 부동산 거래 시 상품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고가성이죠. 그리고 그 정부의 간섭이 없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 근데 시험은 어떻게 하냐?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법적 규제가 많다는 것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병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완전한 정보를 공유하니까. 근데 부동산 거래 시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시작은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이 지문들 기출 나온 거 보잖아요. 마무리는 다 똑같아. 뭐라고 마무리 줘야 돼? 그만큼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합니다. 저거랑 뒤집어 생각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답 나온 사례 중에 이것도 있어요. 부동산 특성 문제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출이 어렵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임을 의미한다. 틀렸죠? 뭐라고 해야 돼? 불안전 경쟁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감을 익혀드릴까? 그 별표 치신
39페이지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 그냥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예제가 있어요. 예제에다 중요 예제는 옆에 회차를 이렇게 쭉 이제 해드려서 많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9번 같은 지문 보면은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서 수급적 곤란성이죠.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하는 너무 많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회차가 되게 많죠. 5회, 뭐 10회, 11회, 15-, 16, 17, 19, 22, 23, 33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1번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어디까지냐면은 8번까지는 뭐냐? 국지적 시장을 설명했던 그동안의 예시야. 그리고 9번에 대한 논리는 방금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 나왔던 예시고요. 10번하고 10번, 11번, 12번 얘네들은 상품의 비표준화성을 설명했던 예시들이고, 그리고 13, 14, 15 얘네들은 이제 뭐죠? 거래의 비공개성을 설명했던 예시들이에요. 밑에는 쭉 이제 나머지 기타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제에 1번부터 21번까지 있죠? 요것만 막 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식으로 이런 지문이 나왔고 얘네들이 앞에 나온 특성 중에 무슨 특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으시면은 올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36회 때 시장 특성 나오면 거기 있는 게 그대로 나올 거야. 그대로. 그러면 이것이 자신 있게 맞춰주시면은 콘크리스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벌써 한 문제 또 맞췄죠. 학교는 이렇게 하나 끝나면 한 문제 늘어나고, 우와. 그러고 나서 이제 오른쪽 그 41페이지에 많은 분들이 또 나오기를 원하는 효율적 시장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효율적 시장은 단서가 정보를 가지고 논하는 이론이에요. 정보. 이게 정보. 그러니까 여러분들 효율적 시장이라는 문제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동시에 떠오르실 것이 뭐냐면은 정보란 단어가 캐치가 돼야 돼. 정보. 그럼 여러분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이 되죠. 그럼 효율적 시장 이론을 전개할 때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한 가지일까 아니면 무수히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칠까? 무수히 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다 분석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건 다 일정하다 가정하고 오로지 정보만 가지고 논한 거야. 정보. 오로지 딱 정보야. 그럼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 것은 그 정보의 내용이 실현되는 시점에 가치에 반영이 돼요? 아니면 정보의 내용이 알려지는 시점에 가치에 반영이 돼요? 실현되는 시점? 실현되는 거? 알려지는 거? 그렇죠.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달 후에 떠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캐치했어. 그럼 한 달에 떠난 다음에 그때 반영해야 돼요? 지금 그 정보를 접하자마자 바로 반영해야 돼. 정보는 접하자마자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가치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달 떠날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같이 반영시켜서 계획을 서야 되죠. 그 타당성 분석, 그동안에 투입된 비용과 산출된 수입을 비교해 가지고 수입이 더 컸었다 느낌 들면은 제가 선빵 치면 되죠. 전화도 안 한다. 카톡으로 해야죠. 딱 해놓고. 근데 비용이 더 컸다 그러면 한 달 동안 계획을 수입 비용을 역전시키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멋있는 그 호텔집에 뷔페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줄게 가는데 갑자기 오늘 지갑 안 가져왔어. 어디가 어디 차에 흘렸나 봐. 어쩜 좋지? 그러면서 오늘만 내주면 안 될까? 해가지고 덤탱이 쓰고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아직도 마이너스 10%가 더 있네.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한 달 동안 계획을 세우는 거지. 아니 그게 타당성 분석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정보 몰랐으면 그냥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헤어짐을 통보받고 그냥 좀 빠이빠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럼 여기서 이제 주제가 나오죠. 딱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그럼 효율적 시장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따져봤더니 정보의 종류가 몇 가지 있을까라는 거랑 일맥상통하죠. 그러면은 정보 종류는 뭐냐면은 이미 알려진 정보가 있을 것이고 지금 알려지는 정보가 있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을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해보자. 그럼 정보 종류가 세 가지니까 효율적 시장의 종류도
세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라 해가지고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맨 밑에 로마자 2번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올해 나왔던 계산 문제인 페이지 이제 43페이지에 나오는 정보가치 계산하는 게 있어요. 이 정보가치를 그 15명의 수험생분들이 이 문제가 계산으로 뜨기를 굉장히 많이 원했어요.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그 문제가 나왔지. 그래서 뭐 내년도는 좀 희박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효율적 시장 이론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계산은 뭐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지문에 대한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성, 중강성, 강성.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두꺼운 책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다 들어가 있는데 약성의 보기 2개가 있고 중강성의 보기가 2개 있고 강성의 보기가 3개 있죠. 그죠? 그게 전부야. 예. 그러면서 약중강에 보면 1번, 1번, 1번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1번, 1번, 1번의 각 시장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거기 그대로 나와. 1번. 그리고 이 내용 공부할 때 그냥 지문으로 어떤 거 해도 되는데 구조적으로 이해하실 때 밑에 표가 그려져 있잖아요. 표로 맞물려서 이해하시면 좀 더 수월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도 표를 그냥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종류는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표를 이제 지문하고 해석해 봤을 때 지금 1번, 1번, 1번만 좀 해보는 거야. 그럼 각각의 시장에 대한 개념이야. 각각 1번은. 그럼 그 내용이 뭐냐? 반영되는 시장이 있어. 반영되는 정보. 그럼 약성 시장에 보면은 그 표에 무슨 정보가 같이 반영된 시장이야? 과거 정보가 그 1번에도 그 개념이 나와 있죠.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는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돼 있다 그랬대, 돼 있다고 표현돼 있잖아요. 무슨 뜻일까? 과거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된 시장, 약성 시장이랄 때, 응? 과거 정보가 반영돼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돼요. 정확하게 답변하셨어요. 이제 못 들었지만은 아까 효율적 시장이 무슨 뜻이었냐? 정보는 알려지자마자 즉각적으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약성 시장은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라 그랬어요. 그럼 과거 정보는 알려지자마자 바로 가치에 반영돼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약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과거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중강성들은 동그라미 1번이야. 공개되는 모든 정보, 과거 이미 공개된 과거하고 그리고 지금 공개되는 현재 정보가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중강성 시장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까지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우리가 중강성 효율적, 같은 맥락으로 중강성 시장에 속해 있는 기존 사람들은 과거랑 현재의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야. 이렇게. 강성시장은 이제 준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강성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그냥 다 모든 정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모든 정보가 다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야. 그럼 강성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 우수한 정보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강성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죠. 모든 정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성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까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라 그랬죠? 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래서 그 강성시장의 동그라미 3번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완전 경쟁 시장 가정, 아까 가정 했었잖아. 가정 중에 네 번째 완전한 정보. 완전 시장 가정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이 뭐냐? 그 무슨 시장이라 해야 돼? 완전 시장이 되는 거야. 그럼 강성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뜻이야. 대신에 약성과 중강성 시장은 정보병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하겠지. 약성과. 그럼 얘네들은 무슨 시장이 돼버려요? 불완전 시장이 되는 거야. 시장 체제로 따지면은. 그래서 얘는 불완전 시장이다. 그래서 각각마다 1번 했고 1번에 대한 개념 때문에 강성시장에는 동그라미 3번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동그라미 2번이야. 그래서 각각마다 2번은 별표를 쳐야 돼. 2번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온 거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논리가
이런 가정이 이제 개념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전개식은 투자자를 이제 건드려요. 이 투자자는 뭐냐면은 약성, 중강성, 강성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 세 개 시장에 참여할 때 가지고 들어간 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기가 뭘까?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이 결국 최종적인 단계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거를 이제 체크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들어갔는지를 시험 지문상에 언급을 해줘요. 그랬을 때 투자자가 과거 정보를 가지고 참여했대. 이때 과거 정보를 가지고 참여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 기술적 분석이라 그럽니다. 혹시 그래서 지문 중에 그 표현도 나왔지만은 기술적 분석 이런 말이 나오면은 무슨 정보를 분석하는 거라고요?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신 분은 기술적 분석이 뭔지를 다 알아요. 가장 기초 분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적 분석의 대표적인 주식 투자 분석 방법, 주식 분석 방법이 뭐냐면은 차트 분석이 차트. 차트 아시죠? 어떤 회사마다 과거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가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올라갈 예정이네. 올라가겠지라고 해서 사는 거죠. 사고 샀더니 더 떨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는 코인 투자했는데 비트코인이 그 당시 8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 떨어진 적이 있어요. 급락해서. 그래서 더 떨어지지 않겠다. 거의 뭐 몇 프로야? 60%인가 하락했으니까 더 떨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요때 이제 샀죠. 바닥이다. 그래서 샀는데 더 떨어졌지. 2천만 원대까지. 5천만 원대 2천만 원 됐으면 거의 60%서 마이너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꺼번에 사버렸어 이렇게. 버티다 이제 남들이 언론에 800만 원까지 간다. 막 일어나는 거 무서워가지고 그 중에 안 되겠다 그래서 80%인가 현금화 시켰어. 손실 보고. 현금화 시키 며칠 후에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올라. 그래서 그 친구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죠. 이렇게. 어쨌든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트 분석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과거 정보를 가지고 약중강에 들어가요. 어디에 참여해야지 초과이윤을 얻을까 이 사람이. 과거 정보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초과이윤을 얻으려면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해야 되죠. 이 말은 남들보다 내가 정보가 더 우수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들어간 정보는 약중강에 있는 기존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특히 여기는 시험엔 표현이 안 되겠지만은 과거 정보 가지고 강성시장에 참여하잖아. 다 개털돼서 나와. 오히려 털리고 나와. 이 사람들보다 오히려 정보가 열세하니까 초과 얻지 못하고, 그리고 투자자가 현재 정보를 가지고 참여하는 거야. 현재 정보까지. 요거를 이제 분석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 기본적 분석이라 그래요. 그러면 현재 정보까지 알고서 참여해서 어디에 들어가야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럼 자기보다 열등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장에 참여해야 되죠? 그 시장이 약성시장이지. 약성시장에 참여 초과를 얻을 수 있고 다만 중강성과 강성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요 사람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래 정보를 가지고 참여하는 거야. 그 미래 정보를 참여하면 본인이 가지고 들어간 정보를 모르는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약성과 중강성이야. 근데 강성 시장은 초과 얻지 못하죠. 여기서는 가지고 들어간 점 이미 강성에 있는 기존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강성의 개념이 여기서 연결되는 거죠. 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떠한 투자자가 어떠한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결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는 시장. 그럼 초과이윤을 얻는 것이 가능한 것은 현재랑 미래의 정보를 가지고 약성과 중강 참여 이 세 가지 경우만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내용. 그래서 각각마다 2번 엄청 중요하다. 물론 뒤에는 이제 중요한 예제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은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가 기술적 분석에 의할 경우 이 사람은 마무리가 초과이윤을 얻기가 쉬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이 나오거든요. 이게 OX. 이거 X죠. 그럼 지문 딱 읽으면서 머릿속에 체계도가 나오면 돼. 약성시장에서 그러면 첫 번째 라인을 지금 시작하는구나. 투자자가 두 번째 기술적 분석 언급했네. 그러면은 과거 정보가 들어간 건 첫 번째 칸을 내는구나. 그럼 마무리는 이제 초과이윤을 못 얻는다고 해야 되죠. 넣기가 쉬울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X가 됩니다.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투자자가 기본적 분석에 의할 경우 초과이윤을 얻기가 쉬울 것이다. 요거는 맞겠지. 약성 시장에서 첫 번째 기본적 분석, 두 번째 칸이니까 요걸 설명하고 있구나. 얻기가 쉬울 것이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투자자가 기본적 분석에 의할 경우 초과이윤을 얻기가 쉬울 것이다. 이것은 이거 X죠. 중강성 시장의 두 번째 라인이고 기본적 분석이니까 두 번째 칸이니까 요거를 언급한 거구나. 요에 대한 지문에 대한 익숙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되게 쉽지 않아요? 뭔 얘기한 거예요? 뭐 그러한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지문이 워낙 똑같아서 그리고 옛날 풍부하게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그 42페이지 먼저 약간 예제를 먼저 볼게요. 여기는 예제가 옆에는 회차를 안 집어넣는데 지문이 없어서 별로 차이가 없어서 그래요. 옛날부터 나왔던 게 다 똑같아서 그래. 다 기출 지문이에요. 1번에 보세요. 약성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가 있다. X죠. 안 된다는 걸 방금 예를 들었죠. 2번 중강성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을 하여 투자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거 맞겠지. 중강성 시장 두 번째 기본적 분석 두 번째 칸 못 얻네. 다 초과이윤을 설명하죠. 3번 강성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 공표된 정보는 과거 현재 정보를 말해요. 아직 공표되지 않는 정보 미래겠지. 그럼 이걸 합치면 모든 정보야. 가치에 반영된 시장 개념은 맞죠. 누구든지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맞죠. 강성은. 근데 여기는 했는데 이게 옳은 지문이잖아. 최근에 나온 지문 중에는 요 3번 지문을 틀리게 된 지문도 있어요. 방금 어떤 공표된 건 공표되지 않는 것이건 어떤 초과를 얻을 수 없다는 강성이잖아요. 지문은 똑같은데 중강성 시장에서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 지문을 중강성으로 묶으면 틀린 거죠. 중강성은 공표되지 않는 정도 초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4번 강성시장 완전시장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다. 맞죠? 정보범위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 똑같아. 1, 2, 3번, 3번을 베이스로 해서 이런 표현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앞 페이지 돌아오시면 두 번째 주제로 거기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할당. 요 할당 무슨 말이에요? 할당 분배. 뭐를 분배하는 시장일까?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되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걸 왜 논리적 전개할 필요가 있는가? 그때 이제 기출 문제 가지고 제가 접근해 볼게요. 옛날 기출 문제 중에 어차피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주식 시장 내겠어요? 시험에? 아니죠. 부동산 시장만 내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질문 실제로 있어. 그 맞는 말 틀린 말. 부동산 시장 강성 시장의 성격을 갖는데 이 질문은 무조건 X야. 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동산 시장은 이미 불완전 시장이라고 결론 내리고 시작했잖아요. 왜 완전 시장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그중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완전 시장이라 그랬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강성 시장이다. 그럼 어떤 정도 초과를 얻지 못하는데 아니야.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그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시장의 성격을 갖는다. 이거는 옳은 질문으로 나왔었어. 그 성격을 중강성 성격을 가지면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래 정보를 이용했을 때 초과이를 얻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 가지고
이 미래 정보는 우수한 정보잖아요. 이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이 공짜일까? 아니죠. 정보 비용이 발생하더라는 거야. 거래 비용 이외에 정보 비용과 이 정보를 통해서 얻는 이득을 한번 비교해 보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간 성질을 갖고 있는 건 우리가 일리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 그러면은 불안전 시장이니까 초과이익을 얻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초과이익을 모든 사람들이 얻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소수의 투자자만 얻더라는 거야. 일리가 있죠, 여기까지. 다오장은 소수의 투자자만 부동산에 참여해서 돈을 벌더라. 근데 왜 이 사람만 버느냐? 그 이유. 왜? Y 있죠, Y. 그 이유를 설명하다가 저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이 시장 참여자하는 사람들한테 공평하지 않구나. 그럼 이 사람만 왜 초과를 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당이라는 개념을 써보자.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 논리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나중에 정리할 때는 중요한 지문이 딱 2개밖에 없어요. 2개에 대한 논리 가지고 이것만 해석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럼 어떤 의미로 이제 할당 시장을 전개할 것인지 좀만 주무셨다 할까요? 아니 선생님. 예. 깜짝이야. 좀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